법원이 빌린 거라고? 그러면 차용증이 있어요? 친구가 누구예요? 이자는 어떻게 갚기로 했어요? 왜 굳이 이 시점에 빌린 거예요? 라는 추가 질문이 계속 나온 거예요. 이게 C씨가 좀 당황을 했죠. 그래서 그냥 친구한테 빌린 건데 이런 거를까지 왜 나한테 물어보는 거지? 거기까지 결정하지 않고 빌려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회생파전연구소 이상윤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경제적 재기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주제부터 말씀드릴게요. 개인회생 서류,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저희 사무실로 상담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서류가 너무 많아요.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보정이 나왔어요. 이런 말씀들이죠. 제가 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개인회생 서류가 어려운 건 단순히 서류가 많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 왜 여러분이 서류 준비하면서 막막함을 느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먼저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부터 짚어볼게요. 개인회생 서류는 단순히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법원은 현재만 보는 게 아니에요. 최근 몇 년간의 소득의 흐름이 어떠했는지, 지출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재산이 변동된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들여다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통장에 지난달에 300만 원이 들어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물어봐요. 이 돈이 왜 들어왔어요? 급여로 받은 거예요? 또는 가족한테 빌린 거예요? 일시적으로 현금을 넣은 거예요? 자, 여기서 같은 3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급여라면 소득으로 인정이 되겠죠? 그리고 가족에게 빌린 돈이라면 채무로 봐야 되겠죠? 일시적으로 현금이 들어온 거라면 이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통장 잔액을 캡처하는 것 하나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로계약서든 급여 명세서가 됐던 차용증이 됐던 어쨌든 이 이체 내역이 뭔지를 전부 엮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작년에 어떤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했다고 하면 이거 왜 팔았어요? 그 돈은 어디에 썼어요? 이거를 서류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동차를 만약에 팔았다고 하면 얼마에 팔았고, 만약에 싸게 팔았다면 그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과거의 돈의 흐름을 전부 추적을 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체감 난이도가 채무자 입장에서는 확 올라가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거랑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개인회생에서는 돈의 성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A씨가 최근 3개월 동안 매달 통장에 200만 원씩이 들어왔어요. 첫 번째 달에는 직장 급여로 200만 원이 들어왔고, 두 번째 달에는 아버님께 빌린 200만 원이 들어왔고, 세 번째 달에는 프리랜서로 일한 2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통장 잔액을 보면 똑같잖아요. 그런데 법원은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 달의 급여는 정기적인 소득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달의 돈은 빌린 거, 차입금으로 보고 채무가 늘어난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달의 프리랜서 수입은 만약에 정기적으로 프리랜서 수입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한 번 딱 들어온 거라면 불규칙 소득으로 보아서 추가 소명이 필요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금액이라도 성격에 따라서 평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 입장에서의 유불리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용소득 계산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정기적인 급여는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소득으로 보지만 일시적으로 한 번, 두 번 이렇게 들어온 돈은 그렇게 보면 안 되거든요. 채무자 입장에서도 불리하고요. 그래서 이건 급여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잠깐 예외적으로 받은 거예요 라고 증명하는 서류를 우리가 제출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 부분이 가장 민감한 부분인데요. 법원은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을 검토할 의무가 있어요. 혹시 이 친구가 재산을 빼돌린 건 아닐까? 혹시 소득을 줄여서 신고한 건 아닐까? 혹시 가족 명의나 누구 명의로 재산을 옮긴 건 아닐까? 물론 대부분의 신청자들이 정직하게 신청을 해요. 그리고 저도 알아요. 법원도 그걸 알아요. 그런데 법원이 그 서류를 봐야지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아예 없겠어요? 있기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원이 점점 엄격하게 실제로 너 말이 맞는지를 증명해봐 라고 우리한테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심 포인트가 되기 쉬운 것들이 좀 있어요. 첫 번째는 가족 계좌로 거래가 많은 경우예요. 최근 6개월 내에 배우자나 부모님 계좌로 큰 금액을 보냈다면 이거 왜 보냈어요? 이거 생활비예요? 빌려준 거예요? 또는 갚은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현금 사용인데요. 요즘은 거의 다 카드를 쓰시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현금을 많이 인출했다면 이 돈이 왜 인출된 건지, 혹시 어디 이렇게 은닉하려고 하는 게 아닌지라는 부분을 법원이 강력하게 의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근 재산의 처분 내역인데요. 개인회생 신청하기 한 1, 2년 전에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팔았다면 이거를 왜 팔았는지, 시세대로 팔았는지, 그리고 팔아서 어디다 썼는지 이런 것들을 다 증명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설명이 부족하게 되면은 바로 채무자에게 불이익한 판단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숨긴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자꾸 내 서류를 더 내라고 하냐라는 불만이 생기더라도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이유는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는 건데요. 개인회생이라는 거는 비슷한 것 같지만 이 케이스마다 사정이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한테는 문제가 없는 서류가 B라는 사람에게는 보정사유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직업이나 소득의 형태나 부양가족이나 과거의 대출 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직장인은 월급이 고정적으로 들어오니까 급여 명세서랑 원천징수 영수증만 내면은 그냥 끝나는 거죠. 근데 어떤 자영업자라고 한번 해볼게요. 소득이 불규칙하니까 사업자 등록증뿐만 아니라 부가세 신고 내역, 그리고 매출 증빙 자료, 카드 매출 자료 이런 것들 다 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심지어는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더 들쭉날쭉하니까 어떤 계약서를 다 낸다든지 아니면 입금 내역을 다 낸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개인회생 서류 리스트 뭐 이런 것들을 찾아봐도 막상 나한테 딱 맞는 서류는 없는 거죠.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류가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법원이 내라고 하는 거 다 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서류는 어쨌든 수단인 거고 결국에는 이 서류는 해석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 서류와 채무자의 진술에 어떤 모순점이 없어야 되고 이 서류가 나에게 혹시나 불리한 내용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실제로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잘 설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 이 시점에 빚이 늘어나게 된 건지, 왜 내가 특별히 변제 능력이 떨어지게 된 건지, 그리고 왜 지금 회생이 불가피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순점 없이 잘 설명하는 이런 과정들이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사례를 들어보자면 C씨가 작년에 실직을 한 거예요. 빚이 5천만 원이 있었고 개인회생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런 질문이 들어온 거죠. 작년 11월에 통장에 왜 500만 원이 입금이 된 거죠? 그래서 C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친구한테 빌린 거예요. 이러니까 법원이 빌린 거라고? 그러면 차용증이 있어요? 친구가 누구예요? 이자는 어떻게 갚기로 했어요? 왜 굳이 이 시점에 빌린 거예요? 라는 추가 질문이 계속 나온 거예요. 이게 C씨가 좀 당황을 했죠. 그래서 그냥 친구한테 빌린 건데 이런 거를까지 왜 나한테 물어보는 거지? 거기까지 결정하지 않고 빌려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이 500만 원이 단순히 숨김 재산이 아닐까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C씨가 처음부터 이렇게 소명을 했다면 어떨까요? 작년 11월에 실직하고 생활비가 부족해서 대학 동기인 김땡땡 씨한테 5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차용증은 작성한 건 아닌데요.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 송금 증명이 있고 이 돈은 2개월간 생활비로 사용했고요. 지출 내역은 카드 명세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법원도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서류가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이 안 맞으면 다시 요구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반대로 서류가 조금 미비하다 하더라도 논리적인 설명으로 납득이 가능하면 법원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개인회생은 단순히 서류를 많이 모으는 게임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지난 몇 년간의 삶을 법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또 저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한 거고요. 변호사는 단순히 서류를 대신 써주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를 법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주는 사람인 거죠. 혼자서 준비하다가 시간만 낭비하고 보정만 계속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다가 포기하거나 또는 이 법원의 이 보정을 잘못 해석해서 되게 겁을 내시는 분들도 많고요. 개인회생은 빠를수록 그리고 정확할수록 유리합니다. 서류 준비가 막막하시다면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시면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개인회생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재기를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